당신의 위로가 돈이 될 수 있다면? 33살 중학교 영어교사 김하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천성인 그녀 앞에 나타난 38살 남자 정유석. 하연 씨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첫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이 자란 불쌍한 남자의 사연에 마음이 움직인 하연은 8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한 남자가 식장에 뛰어들어 소리쳤다. 그 인간 사람 등쳐먹고 도망친 놈이야. 그리고 결혼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5천만 원의 숨겨진 빚, 병원 앞에서 목격한 남편과 낯선 여자의 스킨십,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 망치를 들고 찾아다 한 말. 이 자식이 내 아내랑 바람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정유석의 진짜 정체는 상처받은 유부녀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위로 사기꾼이었던 것. 위로가 돈이 되는 세상, 그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 공개한다. 김하연은 오늘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3살의 그녀는 이 지역에서 소문난 마음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은 물론 학부모들의 인생 고민까지 들어주며 사람은 누구나 진심으로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런 하연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난 정유석이라는 남자. 38살의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첫 만남에서 유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왔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어려워요. 하연 씨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첫사람이에요. 그의 눈에는 진실한 아픔이 서려 있었다. 하연은 그런 유석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거친 손으로 커피잔을 쥔 채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성을 느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유석은 하연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된 외로움, 그리고 하연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느끼게 된 따뜻함에 대해서. 하연은 그런 유석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를 위로했다. 유석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하연의 위로에 유석은 눈물을 흘렸다. 하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8개월 후 유석은 하연에게 프로포즈했다. 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가 가진 전부로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연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가족도 없이 자란 남자가 자신에게만은 진심을 다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하연은 행복했다. 비록 유석 쪽 하객은 거의 없었지만 그것조차 그의 외로운 과거를 증명하는 것 같아 더욱 안쓰러웠다. 하지만 주례가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식장 문이 벌컥 열렸다. 낯선 남자가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잠깐, 그 인간 사람 등쳐먹고 도망친 놈이야. 여기 계신 분들, 그 남자한테 속지 마세요.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유석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하연의 당황한 표정. 유석은 황급히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 소리쳤다. 정유석, 우리 아내한테서 2천만 원 뜯어간 거 잊었어? 위로한다면서 접근해서 돈 빼먹고 튄 거 말이야. 결국 식장은 혼란 속에 마무리되었다. 유석은 하연에게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하연은 남편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의 소라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서막이었다. 결혼 후 한 달 하연은
남편 유석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여보, 오늘은 일 안 가요? 아, 오늘은 현장 상황이 안 좋아서 쉰대. 공사 대금이 밀려서 임금도 못 준다고 하고.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연은 건설업계 사정을 잘 몰랐기에 남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자 의아했다. 2달째 유석은 또 다른 핑계를 댔다. 여보, 사실 몸이 좀 안 좋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무거운 건 못 들겠어. 병원 다니면서 가벼운 일 찾아보려고. 하연은 걱정이 됐다. 그럼 병원 같이 가요. 치료 제대로 받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혼자 다닐 수 있어. 여보는 학교 일로 바쁘잖아. 3달째 유석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다. 동업자를 만났어.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미천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잘 되면 수입이 괜찮을 거야. 하연은 남편을 믿고 응원했다. 힘내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하지만 넷째 달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우편으로 온 독촉장을 보고 하연은 얼어붙었다. 정유성 명의로 된 5천만 원대의 개인 채무, 신용카드, 캐피털, 사채까지 포함된 빚의 규모에 하연은 숨이 막혔다. 여보, 이게 뭐예요? 유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 그거.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정말 당신 빚이에요? 유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맞아. 근데 내가 빚졌다는 건 너한텐 부담이잖아. 그래서 말 못했어.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이야.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을 왜 말 안 했어요? 이런 큰일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곧 갚을 방법을 찾을 거야. 하연은 눈물을 참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보였다. 결국 하연은 자신의 적금 2천만 원을 해지해서 남편의 빚 일부를 갚아줬다. 이제 솔직하게 살아요. 더 이상 숨기는 일 없이. 유석은 감격해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이후에 시작됐다. 빚 일부를 갚은 그날 이후로 유석은 오히려 집을 나서는 일이 더 잦아졌다. 저녁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여보, 투자 상담 좀 받으러 간다. 빚 갚을 방법을 찾아보려고. 어디서 상담받는데요? 아는 선배가 있어. 돈 되는 일 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 하연은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유석이 늦은 밤에 들어오는데 향수 냄새가 났다. 남자가 쓰는 향수가 아닌 여성용 향수였다. 여보, 혹시 오늘 어디 갔어요? 응? 아, 투자 상담 받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향수 냄새가? 아, 상담해준 선배 사무실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잘 모르겠네. 하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어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하연은 남편 유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석이 병원에서 허리 치료받고 있다고 했기에 깜짝 선물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려 했다. 하연은 유석이 다닌다던 정형외과 앞에서 기다렸다. 30분을 기다렸지만 유석은 나오지 않았다. 하연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병원 옆 카페에서 유석이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석이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힘들었죠. 다 지나갈 거예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유석의 목소리가 하연에게까지 들렸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고 유석은 정말 다정하게 그녀를 달래고 있었다. 하연은 숨이 막혔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로하는 모습, 그것도 자신에게 해주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연은 차 뒤에 숨어서 계속 지켜봤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고 헤어질 때 유석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뭔가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유석에게 건넸다. 집에 돌아온 유석에게 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허리가 좀 나아진 것 같아. 혹시 다른 데는 안 갔어요? 유석이 잠시 멈칫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늦어서 걱정됐어요. 하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다. 며칠 후 하연은 유석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여보, 혹시 아는 여자분 있어요? 상담해주는 선배 말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너 말고 누굴 알겠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자주 나가시길래. 유석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연아, 나 믿어줘. 돈 벌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야.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하연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토요일 오전 하연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망치를 들고 서 있었다. 정유석 있어? 네. 누구세요? 내가 하는주 남편이야. 정유석 그 새끼 어디 있냐고.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연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다. 저희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냐고? 내 아내랑 바람난 거 모르냐? 이 자식이 내 아내를 꼬셔서 이혼하자고 부추기고 있어. 그때 유석이 나타났다.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다. 저는 그런 일 없어요. 오해이실 거예요. 오해? 내 아내가 직접 말했는데 오해야? 하는주가 너한테 돈까지 줬다며. 하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카페에서 본 그 여자가 하는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건넨 봉투가 돈이었다는 것을. 은주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유석이 당황해서 말했다. 그래. 이혼하면 빚 갚아준다며 꼬셨다고. 너 그 약속 잊었어? 그 순간 뒤에서 하는주가 나타났다. 41세로 보이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유석아, 이제 그만해. 내 남편한테 들켰어. 약속했잖아. 이혼하면 내 빚 5천만 원 다 갚아준다고. 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다. 하는주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유석의 과거가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연이 알게 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유석은 지난 5년간 최소 7명의 기혼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상처받은 유부녀들에게 접근해서 위로자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혼 위자료를 나눠받는 수법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김미영 39이었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그녀에게 유석은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죠라며 접근했다. 6개월간 위로해주며 800만 원을 빌렸고 그녀가 이혼할 때 위자료 1,500만 원 중 절반을 가져갔다. 두 번째는 박소연 35.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그녀에게 유석은 가족보다 당신이 우선이에요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그녀에게서는
1,200만 원을 받았고 이혼 후 위자료 2천만 원의 30%를 챙겼다. 세 번째는 이지은 42.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던 그녀를 위로하며 1,500만 원을 받았다. 네 번째는 최영희 38, 다섯 번째는 황수진 40, 여섯 번째는 조민정 36. 모든 여성들에게 유석은 똑같은 말을 했다. 당신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일곱 번째가 바로 하는 주였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유석은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릴게요라며 접근했다. 하연과 결혼한 후에도 은주와의 관계는 계속됐다. 하연이 갚아준 5천만 원도 실은 이전 피해자들의 위자료 소송에서 유석이 배상해야 할 돈이었다. 유석은 이 돈으로 이전 문제들을 무마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미천으로 사용했다. 수사관이 하연에게 보여준 유석의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각 여성들과의 대화 기록에는 계산된 멘트들이 가득했다. 오늘 힘드셨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당신 같은 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하셨나 마음이 아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위로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석이 작성한 타겟 관리 노트였다. 각 여성들의 성격, 약점, 경제력, 가족 상황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영업사원이 고객을 관리하듯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은주 남편 폭력, 자존감 낮음, 부동산 2억, 위자료 기대값 5천만 원. 김미영 외도 트라우마, 감정적, 적금 1천만 원, 위자료 기대값 3천만 원. 박소연 시댁 갈등, 의존적 성격, 보험금 있음, 위자료 기대값 4천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연의 이름도 있었다. 김하연 교사, 안정적 수입, 순수함, 장기 프로젝트 가능, 기대값 1억. 하연은 그 노트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장기 프로젝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사관은 하연에게 말했다. 유석 씨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각 피해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위로를 정확히 제공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를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하연은 깨달았다. 유석의 모든 위로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의 따뜻한 말들, 공감하는 눈빛, 다정한 손길 모두가 계산된 연기였다. 그의 공감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하연은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유석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나온 후 그는 하연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여자들한테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너만은 달라. 너는 진짜로 사랑했어. 하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 말도 거짓말이겠죠. 당신의 노트에 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봤어요. 그건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같이 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정말이야. 진짜 사랑이라면서 왜 한은주 씨와 만났어요? 제가 빚까지 갚아줬는데도요? 유석은 할 말을 잃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은주는 마지막이었어. 정말 마지막이었다고. 그 돈으로 우리가 새 시작을 하려던 거야. 하연은 쓴 웃음을 지었다. 새 시작을 다른 여자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연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변할게. 정말 변할게.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유석 씨,
당신이 위로한 건 사람 마음이 아니라 통장이었어요. 그런 당신이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진짜 감정이 있다고. 너한테만은 진심이었어. 하연은 유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한테 진심이라는 건 없어요. 있다면 그것도 계산된 거겠죠.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유석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하연아,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나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하연은 그런 유석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또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자신의 본성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유석 씨,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위로는 한쪽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 주고받는 거였는데 저는 계속 주기만 했네요. 뭔 소리야? 나도 너한테 위로 많이 해줬잖아.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더 많이 주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죠. 당신은 제가 가진 것들 마이너스 돈, 감정, 시간, 에너지 마이너스 모든 걸 가져가기만 했어요. 유석은 당황했다. 그럼 나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연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있어요. 교훈을 받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건강한 관계가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연은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제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만 위로하느라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연아, 이제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가 뭔지 알아요? 유석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저를 놓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깨끗하게 놓아주세요. 저는 이제 진짜 제 마음을 위로해야 하니까요. 하연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유석 씨도 진짜 위로를 배우세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진짜 사랑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달 후 하연은 새로운 상담교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위로는 경계가 있어야 하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유석에게서 받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하연은 이제 그 상처조차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다.